폭염은 분명 재난입니다. 이것이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체력이 조금 낮은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쓰러지시거나 못 일어나시거나 기어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요. 평년보다는 폭염 일수나 열대 일수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가 쉼터가 있지만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거기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디가 긴지도 몰라 안 가. 지난 5월부터 사람들 사이에선 이번 여름이 일찍 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름하면 휴가나 방학, 산과 바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쩌면 악몽 같았던 지난해 여름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한낮의 찜통 같은 열기는 숨을 턱턱 막히게도 만들었고 열대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이 길기만 했던 지난해 여름.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더위가 우리의 일상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기온은 아열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름은 더 빨라지고 길어지고 그리고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더위, 특히 폭염은 자연 재해 중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폭염이 재난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하고 또 피해를 줄일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에선 기상변화로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폭염과 그 대응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던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는 폭염특보가 무려 41일간 발령됐고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열대야도 32일에 달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고요.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열대야 같은 경우는 아침 최저 기온을 따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기온이 낮게 내려가는데 그때 25도 이상일 때 이때를 열대야라고 하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게 1994년과 2016년 작년입니다. 가장 역대급으로 더웠죠. 작년 같은 경우 거의 4배 이상 그 열대야가 많이 발생했던 아주 기록적인 해였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로 인한 피해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량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전년의 2배인 2천여 명. 이 중 17명이 사망해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 재난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문제는 이런 더위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1990년대까지 6월 초에 시작됐던 여름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5월 중순으로 당겨지며 점점 더 덥고 더 긴 여름이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계속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일단 2020년경 가면은 지금보다 평년보다는 폭염 일수가 2배, 2040년경 정도 가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추세에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기온 상승 평균보다 한 1.5배 이상 빨리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인터넷에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바나나 나무 같지만 열린 장소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바로 대구의 일반 가정집 화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이제 팩트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아열대 기후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뭐 제주도나 남해안 정도는 이미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기상청 예측으로는 거의 2070년 정도 가면은 뭐 남한 쪽은 태백산맥 산악지울 지역은 다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록적인 더위를 보여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올여름은 평년 기온보다는 더운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년보다는 폭염 일수나 열대 일수가 더 많이 발생은 하는데 작년만큼 그렇게 무더운 아주 뭐 역대급인 그런 더운 여름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요. 이제 8월 상순부터 8월 중순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올해도 가장 더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더위는 좀 길게 가면서 예를 들어 폭염 일수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9월 상순 정도면은 끝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오고 있는 것을 예보했지만 살인적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지는 못했다. 지난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폭염으로 인해 700여 명이 사망했을 당시 예보 책임자였던 폴 데일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는 폭염의 위험성을 간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염을 조용한 재앙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풍처럼 그 위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와 그리고 인명 피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폭염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염을 재난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게나 영향을 주는 특별한 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폭염은 분명 재난입니다. 이것이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단지 불편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폭염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재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폭염만은 재난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모든 기상재해에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게 폭염입니다. 폭염이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한파보다도 오히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그런 기상현상이거든요. 기상재해에 따른 연간 사망자 수를 보면 1994년 한 해에만 폭염으로 인해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다른 기상재해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눈에 보이는 기상 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폭염이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아무래도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한파가 오면 당장 어떻게 보면 막 비가 막 쏟아져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그걸 느끼는데 항상 폭염 피해는 거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망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에어컨을 켤 수 없는 가정들, 또 노인들, 독거 노인들, 이 고아들, 어린아이들, 노숙자들. 그러니까 피해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받지 않는데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주 약한 사람들만 받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폭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나 국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재해죠, 사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폭염 발생 시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사망률은 16%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더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추운 날과 너무 극단적으로 더운 날 우리 몸은 그런 와중에서도 꼭 체온을 37도 전후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피곤감이 굉장히 느껴지고 어지럽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구역질이 난다거나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더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넓게는 일사병 중에 하나입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을 한다거나 또는 또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근육에 경련이 온다거나 심한 경우는 조절을 하다 못해서 더 조절을 못하니까 체온이 막 올라가게 돼서 열사병이 돼서 혼수가 온다거나 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만성 질환자에게 특히 위협적입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경우 폭염 강도가 5도 이상 높아질 경우 사망률이 67%까지 급증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체력이 조금 낮은 분들이죠. 대표적인 게 나이 드신 분들, 만성병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럴 때는 약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밥은 못 먹는데 계속 똑같이 약을 먹게 되면은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쓰러지시거나 못 일어나시거나 기어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먹량이 줄거나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병원을 가셔서 약을 조절받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일사병이나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온열 질환자들을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를 빨리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팩으로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너무 더울 때는 너무 본인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내가 너무 덥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더위는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생기는 거는 12시부터 3시까지, 그 이후로 3시부터 4, 5시까지 가장 많은 병원에 응급실에 오시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 기간은 좀 야외 활동을 좀 줄이는 게 좋고요. 너무 더운 날은 좀 시원한 데로 그 피크인 그 시간에 피해 계시는 게 좋습니다. 공공장소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더위에 의한 문제는요, 내가 탈수가 됐을 때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꼭 생수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목이 마르기 전에 수분 보충을 충분히 8잔에서 10잔 이상 하루에 드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폭염은 건강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재난인 만큼 개개인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은 대응 체계와 안전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보면 폭염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화산 활동이나 소행성 충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폭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폭염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더위 쉼터입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조차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중순 올 여름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 독거노인들 그런 고령층 대상으로 13만 6천 명 정도 이제 재난 도우미들이 지자체에 계세요. 예.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직접 방문이라든가 전화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행동 요령 같은 거, 무더위 쉼터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 도시 녹화 그런 이제 폭염 대비 안전 인프라 같은 예방 산업도 육성하고 있고요. 전국 4만 3천여 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재난 도우미 13만 명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도시 녹화와 그늘길 등 기후 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게 주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에 있어서 구호 차원의 폭염 대응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생명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의 고통을 저감시켜주는 그런 정책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마찬가지고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집 밖에서 더위를 피할 공간이나 주변 온도를 낮춰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물을 안개처럼 분사시켜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더운 지역에 설치를 해주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고요. 또 보다 좀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그늘막을 쳐준다거나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신호 대기할 때 뜨거운 햇빛 아래서 잠시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에어컨과 달리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주변 지역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더위 쉼터. 더위 속에서 시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야 할 곳이지만 그동안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사무소는 들랑달랑 볼 일이 있어가지만 거기는 어디가 긴지도 몰라 안 가. 동사무소 거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기 쉼터가 있지만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거기 안 들어갑니다. 눈치도 못 눈치지만 더운데 더 사람이 더 많으면 에어컨 켜놓으면 뭐해. 부실한 냉방시설이나 예산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올해 무더위 쉼터의 예산은 84억 원. 지난해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4만 곳이 넘는 수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거는 특별 교부세가 있는데 그 특별 교부세 냉방비로 직접 지원은 안 되고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 홍보비라든가 뭐 간판 같은 거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고 또 재해 구호 기금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냉방비 지원이 가능해서 모자랄 경우에 그 재해 구호 기금을 활용해서 냉방비로 보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다 보니 경로당과 같은 노인 시설의 비중이 높아져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노인 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비회원인 일반 주민들의 이용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을 해서 누구나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강의도 노인네들이 부르지 새로운 노인형한테 누구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런 문제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들이 많아지자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는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신고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소관 지자체를 도에서 신고를 받아서 소관 지자체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럼 이런 불편 사항이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재난관리 실태 점검 같은데.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좀 지자체를 평가하는 그런 점검 시에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언론 지적이라든가 만약에 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점검을 통해서 그 평가하고 있고요. 무더위 쉼터 지정 기준이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보완됐습니다. 저희가 15년도까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선풍기라도 있으면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게끔 했는데 2015년 후반부터 그 선풍기 갖다가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요. 전국에 공문을 한번 내렸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시설로만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당 1인당 3.5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5인 기준 16.5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를 확보를 하게 해놨고요. 기본 면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별도로 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영은 지자체 자율로 맡기되 운영하는 시간은 그 정보를 좀 정확히 좀 관리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폭염 속에서 무더위 쉼터가 이른값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 3동 주민센터. 관공서라는 딱딱한 이미지와 달리 카페처럼 꾸며진 공간이 눈에 띕니다. 기존의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의 경우 민원을 처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편안하게 쉬기가 불편했지만 이곳은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고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를 갖춘 공유 부엌도 갖추고 있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을 갖춰놨어요. 카페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오시면 그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하지만 운영이 시작된 지 3주가 넘도록 시설 점검이 채 끝나지 않은 곳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 공지된 주소가 틀리거나 안내 팻말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정 자료를 안전체크가 보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이제 혹시 뭐 미비점이 있는지 계속 보완하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각 자치구의 관리 담당자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무더위 쉼터 관련 예산 지원이 많지 않고 자치구별 관리 인력도 대부분 한 명인 경우가 많아 일일이 시설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에서 총괄 담당은 제가 하고 있고요. 이제 각 그 14개
저희가 종으로 이게 이제 나눠지니까 또 이제 그 종주민센터에 그 이제 그 쉼터 담당을 지정을 해서 같이 이제 협조를 받고 있죠. 과중하죠. 그래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죠. 어디든 혹시라도 미비점이 발견될까봐 노심초사하죠. 근데 각 그 담당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한 폭염 대책 중 하나가 돼버린 무더위 쉼터. 허울뿐인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더위에 장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폭염을 견뎌내기가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들입니다. 서울시에는 종로와 용산 그리고 영등포 등 5곳의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된 서울시의 열환경 지도를 살펴보면 이들 쪽방촌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무더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 벌써부터 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좁은 방들이 밀집한 용산구 동자동.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쪽방촌입니다. 성인 한 명이 눕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공간. 한여름이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푹푹 찌는 찜통속과 같습니다. 더우면 저녁은 낮에는 뭐 밖에 가서 좀 쉬는 데가 있다가 또 들어오고 저녁에는 그러면 밖에 나갔다 돌에 가가지고 뭐 깔 거 입고 가서 좀 누워 있다가 들어오고. 더울 때 땀을 있으니까 물 뿌렸죠. 물? 음료수. 네. 전기세가 또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려면 좀 부담 가고 이러니까 아끼죠 조금씩. 서울시는 올여름 쪽방촌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이곳 동자동을 비롯한 쪽방촌 5곳에 차량용 냉장고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내 5개 쪽방촌 거주민들은 3,300여 명. 이 가운데 창문이 없는 방에서 생활하는 주민은 600여 명이나 됩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는 방 안에서 냉방기기를 틀 금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은 온몸으로 더위를 버텨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물을 자주 마셔주며 건강관리를 해야 하지만 쪽방촌 주민의 3분의 1은 냉장고가 없어 시원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쪽방이 매우 좁고 덥다 보니까 여름에 물을 마시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을 얼려서 드리기도 하는데 뭐 한두 시간만 지나면 미지근해져서요. 저희가 여름에 물이라도 시원하게 좀 드시라고 이번에 냉장고를 나눠드리게 됐고요. 지금 저 냉장고는요, 전기료가 얼마 안 나오는 이제 절전형이고요. 한 45W짜리 소형 용량입니다. 지난해에는 선풍기와 환기창이 없는 쪽방촌 모든 가구에 출입구에 개폐식 모기장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는 주민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해서요. 하루에 2번씩 순찰을 다니시게 하고요. 쪽방 상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건강 취약하신 분들 계속 돌보고 있고요. 무더위 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나눔재단처럼 민간 같은 데서 많은 도움을 줘서요. 저희가 지금 확보한 음용수가 한 10만 병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쌀이라든지 식료품, 그다음에 여름용 의류 이런 것들이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물론 아주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건 전기세 걱정에 냉방기기 틀기를 꺼리는 서민들과 쪽방촌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더위마저 불평등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사투에 가까운 도심 쪽방촌의 여름나기.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호 물품 지원과 같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취약계층 폭염 대책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 주변에 그런 시설 주변에 물을 분무해서 시원하게 하는 장소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늘을 만들어주고 해준다면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들이 사는 지역 자체가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기식 자원봉사보다는 실제 그 어려운 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음을 배달해 주거나 또 선풍기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가정에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하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이런 혜택으로부터 또다시 좀 그늘이 져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 좀 이런 거를 갖다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폭염의 한자를 해석하면 사나운 더위라는 뜻이 됩니다. 더위가 심해지면 무더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더 견디기 어려워지면 폭염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 폭염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강하다며 불볕더위라는 단어로 순화해서 쓰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위를 피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더위를 그대로 견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령자가 외부의 햇빛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이 같은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별다른 냉방 시설이 없이 외부에 노출된 상자 혹은 소형 건물들은 여름 한낮의 실내 온도가 60도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냉방 설비가 없는 외부 경비실은 그야말로 오븐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경비실의 에어컨 문제는 근무자들의 생존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쌍심지 제작진은 올여름 여러분과 가까운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